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을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오랜만에 여의도의 모습을 드러낸 여권의 책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당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판이다라면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안을 들고 이준석 대표보다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전 위원장, 난 안 만났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그 외에도 실리콘으로 지문을 만들어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또 억세게 운 좋은 트럭 운전사의 얘기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죠. 이 수능 한파라고 하는데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수능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며 온화했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게 드러났지만 중부지방은 오락가락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비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순간 풍속 조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현재 충북과 대구는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도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내일까지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천외 실리콘 지문입니다. 네, 실리콘으로 이 지문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유호정 기자. 이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 넘기려던 토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남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제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기범 일당이 사기 계약을 한 건 올해 초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약 5,000평짜리 정말 그야말로 남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70억 원이 넘는 땅인데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내놓는다 하면서 15억 원에 팔기로 한 겁니다. 네. 헐값에 땅이 나오니까 당연히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이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일단 계약금 5억 원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신분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사기범 실제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에 있는 이 지문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으로 실리콘 이 지문을 복제하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렇게 만든 이 실리콘 지문을 자기 손가락에 붙인 채로 동사무소에 가서요. 네. 임감증명서도 발급을 받고 또 신분증 잃어버렸다 하면은 임시신분증 발급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다 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걸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런 서류까지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땅 주인으로 굳게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네, 아니 뭐 굉장히 지금 보니까 치밀한데 근데 실리콘으로 이 지문을 만들래도 일단은 신분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신분증은 처음에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네, 알고 봤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공범이었습니다. 이 땅 주인이 이 5,000평짜리 땅 말고 다른 땅을 팔려고 이 부동산 중개인한테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 중 한 명이 그 사본을 확보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저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화면이 지난 5월에 사기범과 부동산 중개인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때가 이미 범행이 발각됐던 시점인데 중개인한테 자기 범행 좀 숨겨
씌워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 이렇게 남성이 들어가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네. 내 범행 좀 숨겨줘 이런 부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사기당이 일단 굉장히 치밀했는데요. 신분증 사본에 있는 이 사진, 지문 사진만 보고 이렇게 지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치밀한 수법이라고 해요. 네. 저희가 경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인의 그 주민등록증 사본, 복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위조하고 그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지문,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위조를 해서 그 사람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서 토지를 매각한 사건입니다. 실제 지문을 가지고 한다면은 편하게 위조를 하겠지만은 복사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면은 위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자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 실리콘 관련한 전문가도 섭외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가짜 땅 주인 역할을 맡긴 또 다른 공범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범행 전후로 대포폰이나 공중전화를 사용한 건 뭐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순 없었죠. 범죄 수익금도 다 압수 조처가 됐는데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5억 원 중에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데 이미 다 써버린 상황이어서 경찰이 압수한 금액은 52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실리콘 전문가까지 이 섭외를 했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또 공범이고 이렇게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꼬리가 밟혔나 궁금합니다. 네, 이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채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네. 나머지 잔금을 챙기려다 범행이 발각이 됐습니다. 이 잔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이러면 법원에서 등기가 가거든요. 네. 진짜 땅 주인한테 그 제주도장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런 등기가 보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행이 발각됐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바로 도주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반년 만에 전부 다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사기단 5명은 구속이 됐고요. 이 부동산 중개인 등 다른 공범 5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자,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잔금까지 또 가로채려고 하다가 결국 꼬리가 밟힌 그런 상황인 건데 아니 이렇게나 공을 들여서 나쁜 짓을 하나 싶기도 합니다. 앵커가 얘기한 대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유리판이나 또는 아크릴판 네. 뭐 이런 걸로 지문을 떠서 활용하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근데 실리콘 동원했고 특히 복사본을 가지고 실리콘으로 활용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실리콘 가지고 지문을 위조하는 전문가들이 이미 따로 존재를 하고 있다면 유사한 범죄가 또 있을 수 있겠다. 네. 또는 있었겠다.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이번 건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직도 지금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까지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부동산 거래에는 인감증명서라는 구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사라질지 또는 다른 걸로 대체가 될지 이런 위조 사건 계기로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에 정말 상대방의 신분 확인조차 안 하고 물론 중개인이 중간에서 같이 한통속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당을 했으니 뭐 속았겠지만 이 사는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분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덥석 네. 거래를 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사실 다른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경각심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좀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 조언을 주셨는데 이 조언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럭 운전자 기적 생존인데 뭐 기적같이 뭐 트럭 운전자가 생존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수아 기자. 네, 미국 밀워키에서 열차와 택배 트럭이 충돌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 현장을 보면은 처참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열차 앞에 이 차량 뒷부분이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또 트럭 앞부분 운전석 부분만
이 기찻길 어머. 옆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운전사가 선로를 빠져나가는 사이에 차량 뒷부분이 열차와 부딪히면서 이 운전석 부분은 선로 밖으로 튕겨 나간 거죠. 이 현장만 보면 트럭 운전사 참 어떻게 됐을지 걱정이 되는데 네. 저희 키워드대로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운전석 부분은 차량 앞유리가 금이 가는 것 외에는 큰 파손이 없었고 네. 운전자는 후유증 외에 큰 부상이 다행히 없다고 합니다. 또 부딪혔던 열차 안 승객들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저런 건널목에는 안전을 위해서 차단기 그리고 차량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은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건널목 구조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차량이 선로와 평행하게 달리다가 건널목 직전에 급좌회전을 해야 이 건널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서 열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고 게다가 이 트럭 운전자 왼쪽 청력을 잃은 상태여서 이 기차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기차가 왼쪽에서 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생존한 것은 정말 기적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적처럼 이 생존을 했다. 우리 키워드처럼 키워드 참 잘 뽑았습니다. 네. 여기 좀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차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뒷부분이 전혀 없어요. 앞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같이 거의 다치지 않고 생존을 했다라는 거 참 대단한데 근데 보니까 이 목숨을 건진 이날 트럭 운전사의 또 특별한 날이었다고요. 네, 본인의 33번째 생일이었다고 야. 해요. 아마 최악의 생일이자 최고의 생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그날 당했지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또 목숨을 건지는 날이었거든요. 네. 이 다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 직접 운전자 발언 듣고 오실게요. Hear and feel when that train hit your truck? This air and the pressure. I felt the airbags, and it was just. I didn't know what to feel, to be honest with you. When all of us looked at that video in the aftermath, the photographs, we just couldn't believe you survived. I still can't believe it right now myself as well. So this will be an extra special Thanksgiving. Beyond thanks. 네, 게다가 이 생존한 트럭 운전자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가장으로서 최고의 생일 선물인 것 맞고요. 감사 이상의 감정 느낄만 하죠. 네,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할 때 운 좋은 날은 야 로또 한 장 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로또 당첨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큰 선물을 이 생일날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려진 윤석열 벽화입니다. 네, 가려진 윤석열 벽화. 김현 기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윤석열 벽화, 윤석열 모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벽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벽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명 줄리 벽화가 그려진 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일으킨 논란들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른바 지금 보시는 저 벽화인데 전두환 벽화, 뭐 개사과 벽화 이렇게 불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도 그려진 지 이제 닷새 만에 가림막으로 지금 가려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무 판자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가려놨는데요. 그림을 가려놓고 이 가림막 위에는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림막은 지금 건물주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 이 문구는 작가가 이제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 좀 항의하는 의미로 적어놨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기억에는 분명히 저희 건물주한테 계약을 하면서 저 부분 임대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 뭐 정치색이 강한 그림을 뭐 그릴 예정이다라고 목적도 설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지금 건물주가 저걸 가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두 사람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작가 측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주의 이야기는요. 작가와 얘기를 했을 때 네. 정치적 그림은 그리지 않기로 얘기를 했었다. 작가와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이제 또 윤석열 후보 비방 그림을 그렸으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벽화를
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작가와 소속사 측 입장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들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고 압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도저히 며칠인데도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걸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갔는데 이미 써버렸어요. 작가는 지금 좀 심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작가와 소속사 측은 건물주가 돈까지 받으면서 이제 벽을 빌려줘 놓고 이제 또다시 벽을 가렸다면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림을 직접 그렸던 림볼트 작가는 저렇게 세상이 예술을 죽였다 저런 문구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외부와의 접촉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벽화를 뭐 그려서 논란, 또 가려서 논란, 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단으로 좀 가서 예민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지금 예술 활동이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죠. 작가는 얼마든지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상자가 지금 누구보다 논란의 꼭대기에 서 있는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네. 관련된 얘기라는 거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특히 건물주가 부담을 가장 많이 느꼈겠죠. 뭐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이쪽에 비판적인 그림을 그릴 테니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쪽의 그림을 그려라라는 작가의 얘기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라면 그런 제안이 아마 먹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 공간은 건물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중들 무차별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 사실 창작의 자유라는 것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그쪽에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렇다면 약간의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기가 대선을 앞둔 시기다 보니까 좀 다들 좀 더 예민해지고 좀 이슈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대선 주자사인 첫 만남 야구장 찾는 이재명입니다. 이 오늘 아침 여야 주요 이 대선 주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네, 그런데 유호정 기자 보니까 4명이 다 같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4인이 한 장면에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 첫 연사가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이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와서 윤 후보와 좀 덕담을 나누고 이후에 윤 후보의 연설까지 다 듣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뒤늦게 나머지 후보들이 오면서 이 4인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장면은 볼 수 없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 후보들이 함께 모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가 몇 차례 좀 모일 듯 맞아요. 하면서 못 모였습니다. 네. 지난 9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이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일정을 취소해서 모이지 못했고요. 그 네. 다음 날 포럼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안 후보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상정 후보가 매일 한 명씩 빠진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만나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얘기를 나눌까 맞습니다. 하잖아요.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처음 만났을 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반가운 듯이 나누면서도 좀 미묘한 신경전, 어떻게 보면 은근한 긴장감이 느껴져서 당시에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연설을 끝난 이 후보가 이 대기실로 돌아와서 윤 후보에게 잘해라, 잘하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고 여기에 이제 이미 이재명 후보는 연설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는 잘하셨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 안철수 후보가 빠지고 심상정 후보까지 이 3인이 모인 자리에서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게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아 맞아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오늘 뭐 사냥이 뭐 하나 있고 매일 한 분씩 빠지네. 저도 괜찮은데요? 네, 이 방금 보신 모습은 오늘 오전에 이 모임 모습이 아니고요. 이 이전에 이 먼저 번에 이 세 후보가 자리를 함께 했었던 그때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아유 이재명 후보한테 법정에서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니까 난 기억이 없는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옆에 있던 심상정 후보 이 약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아이 뭐 안철수 후보는 없나 자꾸 한 병씩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모이다 보면 약간의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경전 장 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보면 야구 팬심을 공략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에 야구 경기 직관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재명 후보가 간다고요. 네, 윤 후보 지난 주말에 고척돔을 찾았었죠. 네. 이 국가대표 코리아 유니폼을 직접 입고 한국 시리즈 1차전 관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 야구 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는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좀 보러 가자 이렇게 재촉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윤 후보의 주말 행보를 의식해서였을까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4차전 경기를 직관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후보 야구 관련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난 13일 그러니까 윤 후보가 고척동 일정에 가기 하루 전에 이 후보는 부산 연화관에서 이 고 최동원 롯데 자이언트 선수 투수 1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모친과 함께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 모친과 함께 이 자리에 갔었는데 이 윤 후보 고척동 현장 그리고 이 후보 영화 관람 모습까지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와, 잘 풀렸어요. 국민 야구 영웅, 국민 체육 영웅,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네, 이 후보 영화 관람 행보는 물론 이때는 부울경 지역 정서를 공유하는 행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고척돔을 참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2030에게 인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야구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 후보는 야구장 안에서도 윤 후보와 차별점을 두겠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이 윤 후보 하면 항상 특유의 쩍벌 자세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야구장 관람 때도 이 쩍벌 자세가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걸 보고 여당 측에서는 권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단 더 서민적이고 또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관람을 할지 직접 저녁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가 이 여야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야구장을 찾는 건 결국 2030의 어떤 표심, 민심을 잡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경우 위원님, 물론 뭐 야구가 2030의 뭐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2030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2030 마음은 홍준표 의원이 잡고 있었는데 탈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갈 곳 없는 마음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아니 야구장에 한번 찾아간다고 2030들이 마음을 그냥 줘버리면 뭐 선거운동하기 너무 쉽겠죠. 그리고 네. 이수아 기자도 얘기했지만 야구라는 게 꼭 젊은 층만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저 코리안 시리즈 1차전 갔다고 그래서 네. 아, 정말 야구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복장도 다 차려입고 갔는데. 근데 참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정 응원팀이 없더라고요. 그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뭐 제가 농담으로 항상 얘기합니다만
야구 보다가 너무 재미없을 때는 이기는 팀을 항상 응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저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물론 다른 일정이 있었겠죠. 5회까지 보고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야구를 좋아해서 간 건 아니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30들이 야구장에 한번 찾아와서 저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와 호흡을 같이 하는 이런 걸로 표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요. 결국 2030이 왜 마음을 돌렸는가? 답 다 압니다. 지금 일자리 생기지 않죠. 대기업들 공채 다 폐지해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세대에게 쏟아지고 있는 지탄의 화살 중에 하나고요. 보육 또는 사교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 이런 결국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숨쉬고 잘 살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손에 잡히는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지 저렇게 한번 찾아가는 걸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가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보다야 100번 나으니까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100여일 중에 어떻게 시간을 잘 할애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부여하느냐, 그거에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2030의 마음, 야구장 한번 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의식주, 취업, 주거, 이 생존 비전을 잘 제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 뼈아픈 말씀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 이 신경전이 야구장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서로의 발언을 두고도 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 기자,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9.19 군사 합의 발언을 한 걸 갖고 또 치고받고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파기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제 남북 종전선언도 반대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쓴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우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역주행도 정도껏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고 북한의 총격을 유도했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1997년에 있었던 총풍 사건을 언급한 건데요. 이 사건이 당시 1997년 대선에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이 북한에 돈을 주고 이제 일부러 총격을 유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수층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안보 상황을 이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다시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윤 후보의 대북 정책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북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군사 합의를 좀 파기하겠다는 거냐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후보들 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좀 서로한테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대선 이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죠. 여도 야도 깊어지는 선대위 고심입니다. 이 MBN 그리고 매일경제가 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이 민심이 어떤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나온 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그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일단 가상 5자 대결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까지 이 선택지에 있었고요. 네. 이들 조사 결과 윤 후보가 47.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3.3%로 네. 윤 후보가 14.4%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이 지역별 응답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후보가 호남에서만 윤 후보를 이기고 대부분 열세로 조사가 됐는데요. 수도권 응답은
응답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이 윤 후보가 47.1%, 이 후보가 31.7%로 15.4%포인트 앞서고 경기, 인천,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경기 인천에서도 48.1 대 34.8%로 약 13%가량 윤 후보가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또 성별 응답도 좀 살펴봤는데요. 남녀 모두 윤 후보의 지지도가 좀 높았습니다. 여성의 차이는 20.3%포인트 윤 후보가 앞섰고요. 남성은 여성보다는 격차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 8.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연령별 응답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응답층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뭐 조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최종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죠.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전국 지표 검사 이 MBS 조사 결과도 좀 전해드리면요. 네.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접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서는 윤 후보가 36%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5%로 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든 조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 RN서치가 한 여론조사는 좀 차이가 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그 4개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같이 한 건 또 오차범위 내의 접전입니다. 네. 이 좀 차이가 커요. 재밌죠? 근데 격차가 너무 커요. 네, 조사 시기는 비슷해요. 11월 15일에서 16, 17, 사흘이에요. 네. 아마 이 조사 방법에서 이런 큰 격차가 빚어졌을 겁니다. RN서치가 했던 조사, 그러니까 13%포인트, 14%포인트의 양 후보 간 격차가 난 이거는 ARS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선응답이란 말이죠. 무선 전화를 가지고 자동응답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아마 4개 기관은 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일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가 그랬어요. ARS 방식으로 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추세, 그러니까 대세론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하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뭐 박빙의 뭐 6%포인트 차이니까 박빙이라고 표현하면 뭐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근소한 격차의 차이가 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이후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대결 또는 뭐 안철수 심상정을 포함한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기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에게. 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하면 저런 대세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겼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 세력이나 또는 진보 진영 세력의 응답자들은 아예 답변을 안 해버리거나 거부해버리는 뭐 이런 행태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14%포인트의 격차라는 큰 차이를 보이는 한 조사가 나오고 반면에 대면 조사를 한 이 4개 기관은 1%포인트니까 네. 지금은 어느 한 여론조사가 맞다 틀리다라는 식의 접근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기법의 차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다른 여론조사와 함께 나오는 거를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균치 정도로 감안해서 보시는 게 추세를 읽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금 윤경호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게 이 단박에 나온 이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늘 말씀을 드리죠.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 때문에 이 같은 지지를 받은 이 같은 조건으로 했었던 그 같은 업체의 여론조사 과거 그리고 2주 전, 3주 전 쭉 그 추이를 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후보 지지율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지금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국민의힘이 39.1%가 나왔고요. 이 민주당이 27.2% 그리고 그 뒤를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5.5% 정의당 4.8%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 조사에 놓고 봤을 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른 열린민주당이나 이 다른 정당의 좀 이 지지를 좀 같이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유호정 기자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열린민주당하고도 합당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공식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네.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에 네.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혁삼 실무 대표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지금 이 관련한 실무 대표로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양대단 합당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재명 후보도 이 당대당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통합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권 대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열린민주당하고도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거든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뭐 당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가 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여권 대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 쇄신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아 기자, 어제 여의도에 굉장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의 작심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 영입 인재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인데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면은 앞으로 시간은 충분하니까 저는 아직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드린 겁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 드러내는 정도였는데요. 네. 실제 간담회에서는 좀 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은 현재 우리 당 상황이 엄중한데 국민의힘과 너무 대비된다. 그리고 절박함, 절실함이 전혀 안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를 가지냐. 우리가 참패한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대위에서 책임 자리를 맡은 분들이 벌써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광역단체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일하는데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 후보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하던 마음으로 이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대로 채찍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원장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 만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죠. 여기서는 굳이 내가 선대위에 나서야 하냐라고 하면서 네.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또 막상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시간 넘게 열변을 토한 거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결국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 결국 내가 선대위에 합류하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약간의 몸풀기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선대위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수아 기자, 이 선대위가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 뭐 엉덩이가 무겁다 이런 얘기가 양정철 전 원장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엄연히 말하면 양 전 원장은 당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쵸. 당 밖의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에서 자조의 목소리, 위기의식이 없는 여당 의원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윤건영 의원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양 전 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기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길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현장에 가 있고 질 때는 다 여의도에 있는데 지금은 양당 모두 여의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먼저 현장에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 후보가 맞듣잖아서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 요인은 아니라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탄희 의원도 민주당 쇄신론의 뜻을 같이 했는데요. 이 의원은 현재 선대위에서 너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위원회, 이른바
너목들 위원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네. 이 자리를 내놓겠다 직접 밝히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직책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을 역시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의원들이 발로 뛰어야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수아 기자 말은 이제 의원들이 좀 직접 선대위에서 좀 현장으로 나가서 뛰어야 된다, 같이 좀 스킨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이번 이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을 매머드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몸집이 크면 사실 이 긴박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매머드급으로 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본인 표현에 따르면 아웃사이더였었잖아요. 그래서 또 꾸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 또 이게 지금 또 발목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외부 인사들로 선대위를 좀 확충하는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발빠르게 선대위로 옮겨갔어요. 네. 근데 그 선대위 구성 가만 보십시오. 위원장이라고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당대표인 송영길, 또 뭐 선대본부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윤관석, 뭐 이런 식으로 원내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당의 당체제 중심으로 그대로 그냥 간판만 바꾼 셈이 됐죠.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뭐 이낙연, 뭐 정세균 이런 분들은 뭐 상임 고문, 그다음에 뭐 추미애, 또 김두관 이런 분들은 뭐 명예가 붙어 있는 무슨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빨리 전환을 한 거에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게 결국 그 당의 인물 그대로가 되풀이된 것밖에 안 되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건 좀 흔히 말하는 외연 확장. 근데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아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정도를 가지고 과연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선거라는 게 결국 고정층, 그게 뭐 25%인지 3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층 양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무조건 지지하는 고정층,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고정층. 이 두 고정층 말고 가운데서 나는 이번 선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중도층. 이들을 끌어가려면 결국 당에 지금까지 발을 들이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선대위에 과감히 영입을 해서 뭐 필요하다면 전면에 내세우고요. 뭐 아니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를 해서 뛰게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당 중심으로 풀려나가면 굉장히 원활하고 민첩하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분석을 했고 조언을 드렸습니다만 막상 출범을 한 걸 보니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와 당의 기존의 조직이 하나의 톱니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후보 따로 당 따로 결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이라고 위기라고 얘기하는데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 보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걸로 뭔가 수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께서는 외부 인사를 좀 영입을 해서 이 내부 쇄신을 좀 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수아 기자, 이 선대위 쇄신론이랑 같이 나오는 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찬 전 대표인 건데 이해찬 전 대표는 뭐 외부인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언제 나오냐, 뭐 이재명 후보랑 만났다, 아니다 안 만났다 이러더니 또 만났나 봐요. 네, 기자들이 둘의 회동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네. 애초 어제 이재명 후보, 이해찬 전 대표 만남 보도가 있어서 기자들이 문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표 측에서 회동 일정이 잡혔지만 연기가 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추후에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양쪽 다 만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사람 결국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이 민주당 선대위 원래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상임 고문과 함께 만나려고 했는데 이 상임 고문들이 일정이 맞춰지지 않아서 연기를 한 거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후보는 일정이 맞아서 따로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의 회동,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선대위 운영 방향, 그리고
부동산 정체증의 공약 그리고 야권에 대한 야권에 비해서 열세인 지지율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등판론도 혹시 거론이 됐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전 대표 측근이 말한 건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상대로 이 전 대표가 나서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 이 전 대표는 아직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김 전 위원장과 직접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전 대표 일단 뭐 당분간은 어쨌거나 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같은 이 전망을 지금 내놨는데 또 이런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야박한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평가를 내놓는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때는 다 누구나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별로 중도 확장에는 이렇게 좀 주특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때는 큰 힘이 돼도 그리고 그쪽 지지층을 하는 데는 좀 역할이 있어도 뭐 전면에 나설 거 뭐 있어요. 그냥 할 얘기 있으면 언제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12년에 대선 때 당 대표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둘 다 중간에 사퇴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별로 둘이 나서는 게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지든 해. 9년 전이죠. 그때도 별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 중도 사퇴했던 사람을 뭘 또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네, 지금 들어보면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결국 이해찬 전 대표는 이 중도 확장성이 없는 사람 아니냐. 굳이 뭐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정적인 지지층 양쪽에 있는 그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은 흔히 말하는 집토끼 단속.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여러 같은 지지를 보내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웃하거나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끌어오는 정도의 역할은 할 거예요. 그러나 누차 얘기하는 중도를 확장하는 데는 이해찬 전 대표라는 이 퍼스널리티가 이 중도를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인태 전 총장의 분석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예리한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이해찬 대표나 양정철 전 원장 이런 분들은 굳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뭔가 지금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항상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언급이 될 때 짝꿍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전 대표 본인들은 이렇게 불리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 둘 다 이 여의도에서 상황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김현 기자,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 구성안을 들고 이준석 대표보다도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원래는 어제 오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선대위 인선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일정을 바꿔서 이준석 대표와는 전화 통화로 마무리를 하고 네.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선대위 인선을 논의하겠다. 이런 갑자기 일정 변경을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윤석열 후보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만남 자체를 부인했거든요. 네. 양쪽의 이야기가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네. 일단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근데 윤 후보랑 오늘 저녁에 단판회동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나 지금 그런 시간 없어요, 나 지금. 그럼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었는데 너 어디 만나? 그 선대위 합의안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뭘 재검토를 해? 선대위 합의안.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직 확인도 못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윤 후보 쪽을 안 만났다. 윤 후보 쪽에서는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윤 후보한테는 만났다고 들었으니까요. 김종인 위원장 직접 안 들었으니까 저는 우리 후보가 한 말을 좀 믿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김종인 위원장은 별다른.
만났지만 안 만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 만나가지고 뭐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했는데 뭔가 타결이 안 됐으면 이견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좀 부인하고 싶은 거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1차 정도는 다 아울 타이밍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1차의 마지막 고리를 푸는데 좀 난항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드리면요. 윤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가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패싱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을 저렇게 찾아간 건데 이 자리에서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있었다.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만나지 이러면서 만남 자체를 부인을 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 만남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처럼 뭔가 이견이 있는데 그걸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나기는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비공개 회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이제 언어 스타일 때문에 좀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고요. 사실 이렇게 그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남이라 외부로 공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제 비대위원을 지내면서 같이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한쪽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화법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용을 조금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남 과정에서 조직, 구성, 인선 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번 만남 소동의 그 한 이유 중에 하나로요. 김병준 교수 합류 문제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교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만나면서 굉장히 각별한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한 자리를 맡지 않을까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이 교수가 김종인 위원장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김병준 교수의 합류를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강한 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병준 교수가 합류를 해서 자신의 권한이 좀 나눠지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한 모양새였거든요. 네. 조금 이제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견이라는 게 김병준 전 위원장을 영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을 지금 내놨는데 보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 말고 또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썩 좀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눈앞에 뒀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길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김한길 대표의 합류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 해당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분을 뭐 염두에 두고 계신 아니 누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실질적인 다른 국민 통합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무엇인가를 갖다 내용이 있어야지. 아니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몇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짓은 괜히 국민한테 오히려 빈축만 사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기구만 하나 만든다고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부정적인 뜻을 보였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캠프가 이제 반문 집합소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뜻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제 어떤 야심찬 영입 계획을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계속 조금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김현길 대표 측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뭐 제안은 받았지만 합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대위 구성안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뭐 누구 안 친다고 그게 되는 거냐라고 또 자기 생각이 굉장히 좀 확고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선거 전략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다가 덧붙여서 좀 확장을 하는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관리죠. 그런데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이 리스크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되자 순삭, 사라진 문장들입니다. 이 순삭, 이 순식간의 삭제, 이거를 줄여서 순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야 후보들 캠프에서 올린 글이 이 논란이 되니까 순삭, 순식간에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 이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이 뭐 글을 올렸는데 순삭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SNS에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배우자를 비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김혜경 대 김건희, 지금 보시는 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혜경 대 김건희만 남아있지만 네. 이 앞에 원래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수식어였냐면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였습니다. 사실 이 후보의 부부 슬하에는 아들이 있고요. 윤 후보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리라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죠. 이거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네. 저 행간을 읽어보면 누구 대 누구라고 비교를 함으로써 마치 김혜경 씨는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김건희 씨는 아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듯한 그렇게 읽힐 수 있잖아요. 마치 이 자녀의 유무가 우열의 국격의 기준이 되고 우열의 기준이 되는 듯한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이 실장은 40분 만에 저 수식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 본인 입장, 그러니까 한 의원 본인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가 두 아이의 엄마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지웠다라고 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물론이고요. 정의당에서도 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은 수행실장의 글은 젠더 감수성이 없다는 이 자백이다라면서 글은 지웠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이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일이 이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올린 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수아 기자,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오늘이 수능 날이잖아요. 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때 맞춰서 윤석열 후보 캠프 SNS에 어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수험생 여러분 이미 히어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사시 구수생인 저도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 후보는 서울대 법대는 한 번에 들어갔는데 사시 합격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91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구수생인데 이런 후보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나름 응원과 위로의 글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수라는 표현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윤 후보 SNS 글에 보면요. 밑에 댓글에 구수를 하란 얘기냐, 부정타게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결국 글을 올리고 8시간 뒤쯤 글이 수정이 됐습니다. 논란에 구수가 들어간 문단이 삭제됐고요. 다시 그 글을 문단을 삭제한 글이 올라온 거죠. 다만 윤 후보 개인 SNS 계정에는 똑같은,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인 수험생 응원 글이 있다고 하니 혹시 보시고 싶으시다면 개인 SNS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의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내가 구수해봐서 그 마음 잘 안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거나 굉장히 좀 예민한,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현 기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응원 메시지를 올릴 때 이재명 후보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본인의 이제 82년도 학력고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험표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인데 39년 전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앳돼 보이는 모습이고요.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 다 알다시피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당시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머리도 굉장히 긴 모습이고요. 네. 누렇게 색이 바랜 저 수험표에는 뭐 농업, 뭐 영어, 생물 등의 이제 선택 과목들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이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을 본 당시는 공부의 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동안 수업 능력이 향상될 겁니다. 이렇게 응원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올린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수험표 사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수험표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일단 성형 안 한 거 확실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긴 넓은 깃이랑 이 머리도 아마 장발이 좀 유행하지 않았었나. 당시 시대를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만히만 있어도 눈길이 가는 후보가 있죠. 이재명 후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가만히만 있어도 눈길이 가는 이 허경영 후보. 허경영 후보도 또 응원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라는 멘트가 허경영 후보의 유행어죠. 이번에도 수험생들에게 내 눈을 바라봐라는 네. 멘트를 날리면서 에너지를 넣어줬습니다. 재밌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와 함께 자신의 교육 공약도 이제 공보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와도 서울대에 못 간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이제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폐지하면서 한 과목만 시험을 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고생하면서 힘내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재밌게 보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 공약을 선보였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수시제도 폐지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놨고 김동연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수능 이외 시험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 다양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허경영 후보 내 눈을 바라봐 눈길이 갑니다. 근데 이 내 눈을 바라봐 김현 기자가 하니까 또 아주 색다르네요. 네, 이 윤경호 위원님 보니까 허경영 후보는 수능 시험 폐지하고 뭐 한 과목만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교육부를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는 수시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랄까요? 파격적인 이 공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쎄요, 뭐 수험생들이 원하는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건지는 갑론을박 뭐 천차만별일 텐데 그 어찌됐든 수능 시험 날 저렇게 교육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각자 정책을 내는 거 전 저건 참 바람직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딴 실수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대선 후보는 무한 책임이에요.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실수를 해도 용납하지 않아요. 심지어 참모가 한 실수까지도 그 책임이고 또는 뭐 배우자가 한 실수도 그 책임이고.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대선이 갈수록 이제 이런 식의 공방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 말고 이렇게 수능 날 교육제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에 믿음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제도, 정책 이걸로 표를 얻고 승부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선 캠페인이 조금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너무 급격하게 그냥 바뀌어버린다라는 인상을 준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평가는 여기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여야 후보의 어떤 설화라고 할까요? 뭐 구설, 뭐 저희가 순삭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사실 아까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출산 논란 이 글을 보고서는 사실 저는 2007년도였었나요? 이명박 후보랑 박근혜 후보 간에 있었던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후보 쪽에서 아이를 뭐 3명, 4명, 뭐 고3까지 키워본 뭐 부모만 뭐 심정을 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혼자 살았고 아이가 없었고. 네. 그거 어떤 측면에서는 역풍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한준호 수행실장인가요? 한준호 실장이 올린 글 중에 두 아이의 엄마, 토리 엄마라고 했는데 아마 한준호 실장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토리 엄마라는 그 반려견 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지난번 개사과 때 이거 오히려 김건희 씨가 뭐 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은 빨리 접었고 빨리 실수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앞으로 갈수록 또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만 페미니즘 아니면 여성의 권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상대에게 책을 잡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층의 반발을 산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써야 된다는 점에서 실수를 했으면 빨리 접은 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실수해도 빨리 잡아서 잘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